지난 시간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곧이어 좀 있다가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현대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또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까지 영향을 또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들에서 행하는 것들이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색깔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올바른 방향, 종교개혁, 정통주의, 또 경건주의,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 이 네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현대 교회들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시대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근데 그때의 그 모습보다는 2차 자유주의 신학과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사도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것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에서 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영향이 그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원래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시대, 그래서 사도 시대가 곧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가르쳐 왔어요. 이제 사도들도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으면서 사도 시대도 끝나게 되고 이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을 또 물려받고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이후에 교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지납니다. 2, 300년밖에. 그래서 아직은 이단들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금씩 계속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배웠던 그 가르침들, 사도적 가르침이 그래도 쭉 주류를 형성해서 교회가 잘 내려오고 있고 조금씩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주장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가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단의 잘못된 점들을 밝혀내고 참된 성경적 교리들을 정립하는 이런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가장 당시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여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교회가 그 당시에 이 복음의 능력이며 또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엄청나게 이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고 얼마나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근데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 목적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혼합 종교로 기독교가 사도적 가르침에 따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워 가지 못하고 조금 다른 식민지에 있는 종교, 문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며 혼합주의로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초기에는 많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중세 시대 전체 기간에 엄청나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엄청나게 변질된 복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중세 시대 동안 띠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아무나 읽지 못한 성경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또는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중에서도 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 번역의 과정이 엄청 고통스러워. 로마 가톨릭이 이걸 계속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이 뭐 영어로 또 나중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체코어로 이렇게 막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성경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서 이게 실제로 촉발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거짓 교회다.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은 변질된 복음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 안에서 개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거짓 교회라고 선포하면서 참된 그 사도적 교회, 그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운 게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로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잘 이제 지역들마다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통주의 시대 때 잘 정립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 교리와 신학들이 이때 정교하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 정통주의 시대에 이렇게 사람 좀 형식주의로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통주의 형식주의.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고 교리는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경건하게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은 아닌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회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경건주의 시대 때는 이게
정통 교리 위에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있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건주의 분위기 흘러갑니다. 경건주의는 개혁파 경건주의는 원래 처음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같이 왔고 루터파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정통주의 시대를 약간 부정하면서 약간 그런 좀 잘못된 걸 형식주의를 부정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 대륙 쪽에서는 이 경건주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또 약간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는 영국과 미국, 주로 이제 미국과 영국인데 여기서는 이 1차 대각성 운동, 이거는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 운동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이거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건주의 시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각성의 역사,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열정적 신앙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이 열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각성 운동도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 감리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대각성 운동도 좀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그러다가 이제 자유주의 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 당시가 이 부흥의 시기가 이제 좀 이제 독일이나 이쪽은 경건주의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경건주의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시대의 사조는 합리주의, 계몽주의인 겁니다. 사람들은 신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회로 점점 유럽은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분위기,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여전히 라는 걸 설파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경건주의 시대 때 그때에 이런 교리와 실천, 교리와 경건한 삶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 승부를 걸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지금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성을 신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야.
안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있는데 기독교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메시지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어떤 신비적인 요소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어떤 스승, 인간의 모범적인 인간, 계몽된 인간,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그 한 인물로서의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죄, 성육신, 부활,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데 이들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윤리 공동체요. 도덕적인 사회. 그들도 자유주의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이런 분위기 속에 유럽 사회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엄청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그 성령의 역사, 또 엄청 체험적이고 감정적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그런 회심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 분위기는 그 유럽하고는 그 독일 그 사회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이런 계몽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미국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그 북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런 계몽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까먹고 점점 그런 유럽 사회, 유럽하고 똑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 여전히 거기는 득세하고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개혁 신학의 이 명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좀 더 성경적 가르침을 좀 더 붙들고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미국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들을 기본 생각하면서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개념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의 그 배경, 분위기, 어떤 사회의 분위기, 또 당시 교회 안에 신앙적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이해를 해야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신앙적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2차 대각성 운동의 그런 인물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 보게 되겠지만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철저히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고 부흥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부흥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여기는 찰스 피니가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 원래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로 이제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다면 찰스 피니는 변호사로 있다가 평신도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 뭐 이렇게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찰스 피니 생각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인 조건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찰스 피니의 이런 인위적인 요소, 이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영향이 얼마나 크게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D.L. 무디, 우리 좋아하는 D.L. 무디,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대형 교회들, 우리 이제 왜냐면 이제 자꾸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을 앞서 나가면서 이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작은 교회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분위기가 형성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게 먼저 미국에서 했던 것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어서 이런 데 교회에서 막 이런 프로그램 뭐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2차 대학생 운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고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방법론, 이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경건주의 시대 때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이후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또 교회를 사역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이쪽은 다 틀렸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걷어내야 돼, 제거해야 될 부분만 좀 잘 제거하면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독립 또는 그 뒤에다가 이게 독립 전쟁입니다. 1775년부터 1783년 이거는 이제 미국의 독립 전쟁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우리 밑에 먼저 한번 보시면 영국령인 미국 북동부 13개주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막 건너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지금의 뉴욕 그 동부 쪽, 워싱턴, 뉴욕 있는 이런 동부 쪽,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국의 북동부 13개 주가 여기서부터 미국의 아주 중심적인 이런 주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 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서부 쪽으로 또 이게 건너가서 현재 미국의 그 영토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이 북동부 13개 주가 사실 영국령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세워진 게 아니고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영국령 미국 북동부 13개 주 여기서 과세 저항, 영국이 이 미국의 식민지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세금을 잘 내다가
너무 과하게 자꾸 하니까 이 북동부 이 13개 주 이 사람들 다 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의 과세 저항, 이게 그 영국의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런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말이 영국에서, 영국 의회에서 세금을 매길 때, 그러면 미국 식민지 이 사람들도 대표가 가가지고 그들도 참석해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 식민지 있는 이 사람들은 대표를 안 보내고 영국 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세금 다 해가지고 그냥 너는 무조건 이렇게 세금 내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 할게요. 다시. 보스턴 차 사건. 이 차,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 미국이 대륙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기들끼리 군대를 만든 거. 영국에 정식 군대가 있는데, 영국군이 있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시민군, 대륙군,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군대를 만들어. 여기 초대 사령관이 우리가 아는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합니다. 영국군하고 미국 이 시민군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이제 우리 영국하고 상관없다. 이제 우리는 신생국이다. 우리 독립국이다.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하고 미국이 나라가 이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토마스 제퍼슨. 우리 이 사람도 이름 많이 들어봤죠.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그 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33세인가 이걸 만들어. 되게 젊은 나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때 영국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 로크입니다. 이 존 로크는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에 토마스 제퍼슨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이 존 로크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세워진 이 미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로 출발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미국은 국교가 없어요. 종교적 자유를 가진 나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국은 원래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막 미국 대통령도 막 성경책에 손 얹고 막 이렇게 막 그 선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기독교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처음 독립할 때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유럽은 다 국가교회였어요. 영국도 성공회, 다 이 정교가 분리가 안 된, 옛날엔 중세시대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로 최초의, 당시로 봤을 때는 유럽은 다 이제 국교가 있고 기독교 국가인데,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국가든지 막 이런 거였는데, 미국은 국교 없는 국가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재밌어요. 내용들이 쭉 들어보면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현재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미국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이 이제 저런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게, 현재 이런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배경이 다 있어요. 자, 먼저 미국이
이제 오늘은 전부 다 좀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좀 미국의 독립 전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가 또는 당시 영국, 프랑스만은 아닙니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다 마찬가지요. 전부 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 그 당시는 아직 남미까지는 안 갔으니까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왔는데 땅이 엄청나 넓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이쪽으로 막 몰려들어요. 그때 아주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두고 식민지 쟁탈 전쟁을 벌입니다. 무려 7년 동안 영국에서부터 이게 촉발된 갈등이 이 식민지로 넘어와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7년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이때 근데 미국의 그 북아메리카 대륙은 영국이 청교도를 보내면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이 아주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프랑스와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영국이 미국 이 식민지, 이 북동부 13개 주에 아주 과도한 또는 다양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처음부터 세금은 내기는 냈어요. 왜? 이 사람들 다 영국령이니까, 영국 식민지니까. 여기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의 종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탕법. 이거 관련된 법을 만들어가 세금을 내요. 또 인지세 이제 세를 내는데 이건 뭐냐면 뭐 이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또는 무슨 출판물 뭐 책을 낸다든지 이럴 때 전부 다 여기도 세금을 내요. 세금을 매겨가지고 왜냐면 이동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하고 증명서 낼 때마다 돈을 다 세금을 국가에 내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다 또 유명한 게 차법,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요. 이 차에도 세금을 매겨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미국의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식민지 미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다가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거 이 세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영국 의회가 그래가 이제 영국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게 막 토의해가지고 바꾸는데 미국 식민지도 자기 영국령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식민지 대표를 안 부르는 거예요. 영국에서 자기들끼리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미국 식민지의 대표가 영국에 가서 의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도 세금 안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보스턴에서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차는 마시는 차입니다. 이 유명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차와 관련된 이 어떤 산업, 이 무역 이걸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게 이걸 독점권을 줘버려요. 이 차 수입과 관련된 이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 우리 옛날에 인도 이런 데 가면 동인도 회사 이거 많이 나오거든. 인도 영국령이었잖아. 식민지 당했을 때.
미국 그 관리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 관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미국도 이쪽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서인도거든, 서인도. 당시로 보면 서인도거든요. 근데 여기도 동인도 회사한테 차 수입의 독점권을 그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식민지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거 자기들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는 것들인데, 근데 이 독점권을 글로 다 줘버리니까 미국 식민지에 있는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영국 대가 여기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었거든요, 보스턴에. 차를 엄청나게 이제 싣고 왔어. 영국 배에 지금 실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배에 있는 이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이걸 바다에 다 차를 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려. 영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더 엄격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식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억압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북동부 이 13개 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영국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좀 독립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륙회의라는 걸 엽니다. 그러니까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륙회의,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1차 대륙회의를 열었을 때는 영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저항해서 우리 권리를 찾을 것인가? 이런 1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2차 대륙회의가 열립니다. 1차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륙회의 때 이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을 해서 대륙군, 미국의 시민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 물론 독립하려고 한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영국군과 이 미국의 대륙군이 전투를 합니다. 어디서 전투를 하냐면 렉싱턴이라는 지역 그리고 콩코드라는 미국의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 지역에서 영국군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총을 이제 쏘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 부르냐면 세상을 울린 총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전투예요. 세상을 울린 총성. 이 총이 딱 발사되는 순간 미국과 미국의 이 식민지 13개 주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독립전쟁의 서막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국군과 미국의 시민군, 대륙군이 이제 많은 전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감정이 상해갑니다. 그러다가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주도한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발표하는 것은 곧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 이 서문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기본 권리,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자유의 원칙을 천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자유, 이 두 가지 이 원칙을 딱 이게 이 독립선언서 서문에다 딱 집어넣어요. 여기서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독립선언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은 평등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이런 기본권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이 이 독립선언서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영국의 존 로크의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서문 봤을 때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본권을 주셨다 이런 거 다 인정하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처럼 좀 느껴지잖아요. 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미국이 이 독립국가로 세워졌구나. 물론 이런 사상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거기에 국교가 없는 국가로 최초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성경의 가치관 이게 기본 깔려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에도 또 미국의 헌법에도 이런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 선언문의 헌법에 이게 잘 담겨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모든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존 로크의 이런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미국의 이런 시스템 그리고 법, 정신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미국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 존 로크는 이 정치 철학 그리고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놓은 사람이 이 존 로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로크의 사상을 크게 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연권을 강조합니다. 자연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생명, 자유, 또 행복, 그리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기본권을 이걸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 자유, 생명, 행복, 행복 추구권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 재산, 그래, 사유재산권. 이걸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도 이런 똑같이 이런 권리가 이런 기본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서는 다 이런 기본권의 이런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존 로크가 사회 계약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럼 이 인간은 기본권,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권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막 나는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내 자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 자연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부를 구성한다. 국가를 만든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국가, 그 정부는 거기에 그 합의, 자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부 국가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기본권을 보호한다. 서로를 보호한다. 이런 정신이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부, 국가는 이 정부와 국가가 가진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 자연권을 가진 그 국민, 인간의 기본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는 왕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자기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개개인의 그 기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부, 국가는 그것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사회 계약을 맺어서 이런 걸 주도해 나가는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의 목적은 뭐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주인은 국민인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만약에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요즘에 뉴스에서 저항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저항 개념이고 올바른 저항권이란 거는 국민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계약으로 맺은 이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정부의 그 잘못을 규탄하고 그 정부를 이렇게 저항하고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하면 교체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국민이 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걸 제한하니까 저항하고 그 정부를 교체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게 이 로크의 사회계약서에서 이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권력 분립, 우리도 삼권 분립, 이게 사회계약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세 개의 권세가 분립되어 있잖아요. 삼권 분립. 이게 전부 다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 기본권을 지키라고 정부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쉽게 얘기하면 독재할 수 있다는 거, 독재. 폭정을 할 수 있어요, 폭정.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전체주의 사회가 돼요. 전체주의 사회. 그렇게 되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주의가 돼버려가지고 그 개인의 권리, 개인의 기본권이 다 제약당하고 그게 다 무시당하고 그냥 국가에 충성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옛날에 독일의 나치 정권 전체주의 사회죠. 그냥 개인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시행하면 그건 다 그냥 따라야 돼. 일본도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다 전체주의 사회거든. 이런 거는 매우 잘못된 이런 형태죠. 이 폭정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삼권을 분립한 거야.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 분립해가지고 견제와 균형. 그래서 이런 독재와 폭정을 할 수 없도록 국민의 인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이 이 독립선언서의 로크 사상이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관용과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 선택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 옛날에 중세 로마 가톨릭 그때 시대 보세요. 뭐 잘못하면 그냥 마녀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하고 그죠?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그냥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도 그랬어요. 그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당시는 종교개혁 그 시대는 독일 같은 건 제후가 다스리는 봉건 제도 그 하에서 이제 그 지역에는 그 제후가 로마 카톨릭이면 다 로마 카톨릭이고 개신교면 다 개신교예요. 그냥 이사 가면은 그 지역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냥 그쪽에 그냥 다 종교까지 다 따라야 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도. 그게 나중에 칼빈이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 이런 것들 가르친 게 칼빈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이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사회 이거 완전 기본 종교 자유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국의 정신 보면 합리주의 세계관,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가치관 이게 미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한 이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우리 자유주의 신학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와는 또 반대되는 개념도 많거든요. 이런 인본주의, 이신론적 인본주의.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고 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진행되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냥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사회로 보는 거. 이런 게 프랑스 대혁명 그 이후에 1789년에 프랑스에서 우리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도 이신론적 신앙관. 그러니까 이 되게 교회를 분명히 다니긴 하는데 미국이 당시에 형식적 신앙이 엄청 많이 뿌리를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음에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 시대 사조는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도 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형식적 신앙으로 이렇게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런 합리주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로 미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미국 사회의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막 절대화시킨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은 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꼽히고 있거든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발전들,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막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 엄청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늦긴 했지만 이 산업혁명으로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부터 면화, 옷 만드는 거 있잖아요. 면화. 이 면화 수요가 급증합니다. 산업의 발전, 면화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면화 기술이 별로 없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짜낼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면화로 만들어낸 옷을 많이 못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영국에서도 유럽에서 이 면화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미국의 남부 쪽이 이 면화가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막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럼 면화를 많이 수요가 많으니까 면화를 많이 생산해야 돼. 근데 면화는요, 그 씨앗이 가시 같아, 가시. 근데 이거는 기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화로 면화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그 가시를 떼내야 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 노동력을 가지고. 그래야지 면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부 지역이 뭐가 많습니까?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노예 독립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잖아요. 사실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노예가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 이쪽에서 노예 잡아와가지고 이게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게 미국에도 그래서 노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미국에서 많이 받게 된 배경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몰로 독트린. 이건 뭐냐면 여전히 영국과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자꾸 이렇게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간섭을 독립했는데 독립하면 이제 미국의 신생국으로서 독립국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대륙의 사람들이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왜 간섭하냐? 자기들도 여기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차지하려고 자꾸 호시탐탐 계속 노리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서부 지역으로는 아직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거든. 아직까지. 거기는 아직까지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북동부 중심으로 해가 지금 독립을 한 거지. 거대한 이게 서부, 중부, 남부 이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미국에서 유럽의 이 아메리카 대륙의 간섭을 금지하는 이 선언을 한 게 뭐냐면 이 멀로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신생국으로서 우리는 신생국이지만 우리도 이제 엄연한 국가다, 주권 국가다. 그래서 그 신생국으로서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멀로 독트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수정이 한번 됩니다. 1904년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고 또 더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람 아니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몰로 독트린을 원래 신생국을 보호하는 목적이었잖아요. 남이 우리나라 일에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몰로 독트린인데 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정을 해가 뭘 어떻게 수정하냐면 남미, 라틴 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정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해버려요. 이건 어폐가 있죠. 자기들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내정 간섭 안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몰로 독트린을 선언해놓고 그래놓고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바꿔버린 거야, 이걸. 그러니까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수정을 해버린 거야.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전쟁하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군대도 원래 못 만들게 하고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뭐 파견도 못하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그걸 자꾸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이런 거 자꾸 만들어 가려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거 되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패권주의, 어떤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게 나중에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한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그렇죠. 세계의 경찰이다. 그래서 미국이 막 모든 나라들의 간섭을 하잖아요. 막 군대도 보내고 전쟁도 막 수행하고. 그래서 사실은 배후에 남미도 그렇고 저기 중동 쪽에 뭐 이런 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의 그 영향, 미국이 그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게 중단하거나 어떤 이런 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로 미국은 곳곳에 군대를 많이 보내 우리나라도 와 있고 물론 이게 우리나라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미국은 자기들은 뭔데 모든 나라 이렇게 전막 그죠 뭐 군대 보내고 막 간섭하고 전쟁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뭔데 자기끼리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가 그런 것도 하는 건 또 싫어. 우리만 해, 우리만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좀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다른 나라가 또 뭔가 좀 영향 끼치면 미국 또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우리는 또 그걸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충돌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물론 그 다 잘못된 거죠. 다 자기들이 자기 뭐 다른 나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 주권 국가인데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 다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낳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뭐 그 지금 당장은 다 그냥 물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배경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리고 인디안 추방법 옛날에 이거 인디안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보호법.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한 거 다 했는데 사실은 인디안 추방법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방의 13개 주를 중심으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세워졌는데 여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 근데 이 북동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우리 아는 미시시피 강 우리 많이 들어봤죠. 미시시피 강 그 서쪽으로 그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전부 다 미시시피 강으로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너거는 절로 다 가라. 북동부에는 우리 백인들만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하고 다 쫓아내는 법률을 만든 게 이 인디안 보호법, 인디안 추방법. 그래서 우리 알듯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안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따로 탁 보호구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탁 살도록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혜택을 주고 실제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지금 잘 시행이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인디안 땅 빼앗으려고 하는 거. 북동부에 있는 이 땅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토지 교환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토지 교환이라 그래, 교환. 근데 인디언은 자기들 여기 계속 북동부 지역에 계속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우리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인디언 입장에서는 이게 추방법이죠. 강제적으로. 근데 그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발적이다 이렇게 써놓기는 이게 자발적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협박과 강요와 폭력으로 인디언들을 쫓아냅니다. 그 수많은 인디언들이 쫓겨나게 되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안 추방법 이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인권 침해 사례로 항상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서부 개척을 하게 되거든요. 1848년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돼요. 그리고 우리 미국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금 캐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금 캐는 거. 이걸 이제 골드 러시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금캐가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동부의 가난한 사람들, 그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 서부로 막 대거 이주합니다. 골드러시.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은 이쪽 서부 쪽으로 막 금캐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부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철도도 만들어지고 병원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개척 지역에 이렇게 가서 하는 게, 근데 이 과정에서 법이 없는 거예요. 막 총으로 막 서부 영화 보면 서로 총으로 보호해야, 그냥 한번 죽이고 법도 제일 안 통하는 이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약자들은 엄청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장 약자는 인디언도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도 엄청나게 고통받고 땅을 빼앗기고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이 독립국이 동부 지역에 있다가 이제 남부 쪽으로 중부로 서부로 팍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는 서부 개척. 그래서 철도, 은행, 막 상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토가 현재 이 큰 영토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토 확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은 영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 사람들 다 들어오고 원주민 있고 막 다 막 곳곳에 다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다문화 사회로 처음부터 미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다문화. 물론 백인이 이제 주류 계층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이게 분위기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은 어떤 분위기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이런 걸 신뢰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 거.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막 철도가 놓이고 막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상업이 발전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 거야. 부가 축적되고 막 뭔가 다 막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고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이 교회의 신앙도 이 분위기 속에서 형성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이때까지 얘기한 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신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그러면 미국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미국 교회도 똑같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면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부터 살펴봤지만 그러면 어떤 교파가 미국에 득세할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파가 득세할 건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이런 쪽의 교회가 미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신학적 색깔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교파가 미국에서 득세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의 교파가 여러분 미국 교회의 주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신앙도 말하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즉 교파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교파냐면 감리교하고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이 장로교는 미국에서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장로교가 가장 셉니다. 물론 한국도 지역마다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이런 감리교와 이 침례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특수 침례교가 있고 영국에서 만들어질 때 일반 침례교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교는 일반 침례교입니다. 일반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특수 침례교 같은 경우는 개혁파 신학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특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교하고 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동일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안 갖잖아요. 그죠? 그죠? 인간의 이런 의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걸 강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교파가 훨씬 더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원래 동부 쪽에 몰려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금이 발견되면서 서부 쪽으로 이동할 때 금 캐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동일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서부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확장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확장이 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리교와 침례교 이게 알미니안 즉 특징을 가지거든요. 여기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또 감정, 체험, 신앙의 체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장로교는 교리, 거룩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성경 연구 이런 걸 강조하고. 근데 이쪽은 훨씬 더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부흥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리교와 침례교가 확장되니까 그 1차 대각성 운동에 부흥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꿈꾸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감정적인 부흥운동을 꿈꾸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의 서부 쪽에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리고 원래 이 감리교, 침례교 이런 알미니안적 교회들은 전도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체험, 감정, 전도 이런 걸 막 강조해요. 그래서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원래 감리교가. 원래 요한 웨슬리 영국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장로교는 좀 훨씬 약해요. 이런 쪽이. 그러니까 동부에 살던 이 백인들이 서부로 갈 때 교회들도 다 이 감리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주대에게 많고 이 사람들이 또 서부 쪽으로 다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쪽의 교회는 주로 이런 감리교, 침례교, 감정적 부흥운동을 따르는 이런 교회가 득세를 하게 되고 동부 쪽은 원래 청교도들이 세웠던 지역이고 여기는 주로 장로교, 이 개혁파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미국의 동부를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주로 그래요.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섞이긴 했지만
그 양극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부흥운동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사도적 전통 그리고 교리를 중시하는, 이게 확실하게 미국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된 거는 이 감리교, 침례교가 훨씬 세요. 그래서 근데 동부 쪽에는 이 개혁파 교회들이기 때문에 감정 폭발, 뭐 반지성주의 이런 걸 철저히 경계합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약간 교리 이런 걸 강조 안 하고 체험 감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반지성적인 이런 모습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나중에 또 뭐로 연결되냐면 나중에 이제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하고도 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되게 미국 교회를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다 이쪽으로 다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3번은 미국의 독특한 신앙적 분위기. 최초의 정교 분리 국가가 형성된. 정교 분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권 분립이 정확한.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교회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 우리 미국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엄청 강하잖아요. 미국은.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되게 공동체적인데 이쪽은 되게 개인주의가 강한 이런 사회잖아요. 특히 미국이 이 개인주의가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이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 자체가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원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엄청 셉니다. 근데 이 미국이 이런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침례교회나 감리교회. 침례교나 감리교는 아까 알미니안적 교파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까 교회 전통, 교리 이런 걸 강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체험, 개인의 감정,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또 의지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의 사회적 분위기, 그 합리주의, 계몽주의로부터도 이런 개인주의가 많이 또 들어오게 되지만 그게 또 종교와 연결돼서 종교적인 이런 신학적 색깔 때문에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한 이런 사회로 사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나 세속주의적 신앙을 반대하고 회개와 선결 운동을 회복할 필요성을 제고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통주의 또 이제 우리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형식주의, 세속주의 신앙이었잖아요. 종교를 가지긴 기독교를 믿긴 하는데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감리교, 침례교가 세다 했잖아요. 근데 감리교, 침례교 여기는 체험, 감정, 전도 이런 거 막 강조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1차 대각성 운동 때 또 이런 감정적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됐었어요.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개와 성결 운동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이런 교회적 분위기, 이런 신앙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하고는 이 부흥운동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초기 인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찰스 피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점들도 많아요. 되게 우리가 배울 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려되고,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